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대 중반의 대한민국 맏며느리입니다. 제 사연으로 우리나라 며느리들을 다 일반화시킬 생각은 없지만 하도 하소연을 할 것이 많은지라 이 지겹고도 답답한 며느리 인생을 탈피하고 또 고발하고자 하는 마음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거나 상황을 가하고 있는 사람이 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씩씩하게 써보려 합니다. 1살 연하인 남편과는 젊은 적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를 하다 만났어요. 남의 돈을 벌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일하면서 밥 한 끼 챙겨 먹거나 잠시 쉬어보는 게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를 말입니다. 당시 막 붐이었던 햄버거 가게에서 바쁘게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 함께 일하던 크루들이랑은 정말 오래도록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지낼 만큼 당시 참 각별하게 지냈었는데요. 특히 남편은 저와 같이 일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에 속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둘이 매니저 일을 자처하며 꽤나 대화를 나눌 일들이 많았습니다. 뭐 자꾸만 머리만 떼고 부딪혀가다 보니 금방 또 친해질 수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그러다 남편은 저보다 먼저 취직을 해서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저는 당장 어디로 취업을 할지 자신도 없고 앞날도 까마득하며 몇 년을 더 그 햄버거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동생이 하는 쇼핑몰 일을 도와주겠다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여전히 동생이 잘 키워나간 덕분에 저도 덩달아 동생 옆에서 일을 도우며 용돈벌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지만 제가 막 쇼핑몰 일을 동생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딱한 시선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허투루 사업을 알지도 못하는 여자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걱정이 참 많으셨고, 그때는 뒤늦게야 남편에게서 고백을 받고 막 사귀기 시작했던 때였는데, 남편의 부모님께서는 저희가 결혼 얘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었는데 미리부터 저희 사이를 반대하면서 쓴소리를 자주 하셨어요. 허구한 날 삐삐를 쳐대면서 집에 오란 잔소리를 하던 어머니셨고, 괜히 옆에서 어머니를 거들면서 자리 잡고 결혼할 사람을 만나야 할 놈이 애먼 연상의 여자를 만나서는 이상한 길로 빠지려 한다면서 저를 무슨 사탄 취급을 하며 반대하는 아버지까지. 참 저에게나 남편에게나 그 당시 시부모님은 끔찍한 대상이었습니다. 설마 이분들이 내 시부모님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저는 난 너랑 절대로 결혼 안 해. 너네 부모님이 무서워서라도 안 해. 그러니까 결혼 생각 있는 거면 하루빨리 우리 헤어지고 각자 다른 짝을 만나자. 라면서 남편에게 여러 차례 저한테 필요 이상의 감정을 가지지 말란 말을 해댔고요. 그러면 남편도 응, 나도 너랑 결혼은 안 해. 우리 부모님이 너 정말 싫어하셔. 라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씁쓸하게 제게 대답을 하곤 했죠. 그랬던 저희가 결국은 이 결혼을 해버리고 만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사고를 쳐서 임신을 해버리고 만 것이었죠. 죽어도 너네 부모님하고는 잘 지낼 자신이 없다며 나와 내 동생이 꿈을 가지고 시작한 우리의 직업을 무시한 것도 모자라 진짜 가족이 되기도 전부터 나를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면서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하셨던 분들인데, 진짜 가족이 되면 더한 짓도 하지 않으시겠냐면서 그때 남편을 붙잡고 겁도 없이 애를 지우자면서 얼마나 울고불고 했었는지. 그때만 생각하면 저는 정말 인생이 완전히 쫑이 나버린 사람처럼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낙태를 주장하며 정신이 나간 채 살았답니다. 하지만 옆에서 남편이 절 든든하게 그리고 묵묵히 지켜봐주면서 결국은 저희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이 애를 어떻게 가지게 된 아이인데 우리 부모님이 싫다는 이유로 죄 없는 애를 죽이려 해. 라면서 남편은 급기야 결혼을 하자고 저를 책임져 줬고요. 그 덕에 저는 유산을 하지 않은 채 온전히 애를 뱃속에 품은 채로 이 집안에 시집을 와버렸네요. 제 인생의 가장 모질이 같고 대책 없었던 실수였죠. 시집을 오고 나니 한동안은 제가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시부모님께서는 딱히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지 않았을 뿐 때 되면 먼저 연락을 해야 하는 게 아랫사람 도리라고 혼을 내기도 하셨고, 같이 명절에 찾아뵈었을 땐 짐가방을 제가 아닌 남편이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아들 무거워서 피곤하겠다. 오는 길에 얼마나 지쳤을까. 하면서 고작 5kg도 안 나갈 그 짐가방을 가져다 들고는 거실바닥에 내팽개치는데 욕 나오는 거 그냥저냥 임신한 내가 참아야지 어쩌겠냐는 마음으로 도 닦듯이 모른 척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넘기다 보니 시부모님도 제 반응이 그리 재미가 없으신 건지 딱히 마음에 많이 거슬리고
화가 날 정도의 시비를 걸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저도 웬만하면 며느리 노릇 잘 해보면서 오히려 이 기회에 아이를 낳고 나선 시부모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겠다며 잘 해드리려 노력을 했고요. 아이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을 하고 나서도 동생의 일을 여전히 도와주면서 남편을 내조하고 내 딴에는 돈을 벌어오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고 또 나름대로 쇼핑몰 일을 하다 보니 내 옷가짐에도 신경을 써서는 잘 꾸미고 다닌 터라 남편도 참 좋아라 했는데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절 바라보는 걸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손녀는 예쁘다고 자기 아들을 쏙 빼닮았다면서 좋아라 하셨지만 왜인지 제가 딸을 데리고 시댁에 가면 넌 일이 안 바쁘니? 가서 일하고 돈이나 더 벌어오지 뭐 좋다고 여기 와서 나랑 네 시아버지랑 같이 있겠다 그러니? 라면서 저를 도로 집으로 가도 된다며 말을 꺼내기도 하셨습니다. 얘는 혼자 그 안에 두고 말입니다. 한두 번은 그냥 농담삼아 하는 소리라고만 생각했는데 점점 그 정도가 빈번해지니까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제가 시댁에 가서는 아이랑 놀고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셨단 거 말입니다. 자기 아들은 회사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며느리는 팔자 좋게 이해랑 시댁에 와서는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죠. 제가 시댁에 가면 먹을 것도 애초에 잔뜩 사가져가고 가서도 요리부터 시작해 시어머니가 아침에 미리 해놓지 않으신 설거지까지 포함해서 웬만한 일이란 일은 내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눈에서는 그저 눈의 가시였기 때문에 뭐든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점들은 제가 어떻게든 아이를 보면서 그리고 제게 잘해주는 남편을 보면서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시댁에 좀 덜 가고 일이 바빠졌던 핑계를 대면서 어머님 소원대로 바쁜 며느리인 척을 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초반에 아이 출산과 더불어 시어머니로부터 눈칫밥을 호되게 먹은 후로는 제 딴에 시댁 가는 걸 조심스러워하면서 온전히 저와 제 가족들을 향한 시간을 더 쏟아본 채 살았어요. 2년 반 후 둘째 딸을 또 낳았고 그 후로는 완전히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마음처럼 쉽지 않아 저희 친정엄마를 불러다가 육아를 좀 맡겨놓으니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쉽사리 연락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엄마가 혼자서 아이들을 보고 계신 집에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다가 당신이 뭔데 거기 있습니까? 라고 싸가지 없이 물어본 시어머니 말에 저희 엄마가 육두문자를 쏟아내며 내 딸내미가 애 낳고 일까지 해야 하는데 그럼 내가 와서 육아라도 도와야지. 네가 뭔데 사돈한테 당신거리면서 딸 집에 왜 있냐고 물어봅니까? 라고 맞받아치니 잔뜩 겁먹고 쫄아서는 죄송하다는 사과도 못하고 전화를 후다닥 끊어버렸다 하더군요. 예상치 못한 엄마의 선제공격으로 시어머니는 다시 쉽사리 저희 집으로 전화를 하지도 연락을 하지도 못하셨고 괜시리 저희 남편한테만 따로 연락을 해서는 뭐라 궁시렁거리긴 했다는데 남편이 전부 다 전달해주지 않고 그냥 자기 엄마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단 말만 하면서 잘 풀어보라고 말을 하길래 그럴 만한 짓을 하셨어 라고 대꾸를 시어머니 말을 입 밖으로 다시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영영 저는 시어머니의 불필요한 잔소리와 시비를 더 이상 들어줄 필요도 없이 시어머니를 나가 떨어지게 했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3년 만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는 상황이 완전히 급변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저도 일을 하니 집에서 그냥 있으면서 집안일과 동시에 아이들까지 돌봐줄 수 있는 사람 하나가 있으면 좋지 않겠냐면서 시어머니가 먼저 합가를 제안하신 겁니다. 저는 당연히 소름 끼치도록 합가가 싫었고 죽어도 시어머니와 한 집안에서 매일같이 얼굴 보면 살 수 없다고 바락바락 우겨댔는데요. 남편은 좀 다른 듯 했어요. 가뜩이나 시아버지도 하필 시어머니가 동네 친구분들과 온천여행을 가신 사이에 집에서 혼자 주무시다 죽음을 맞이하신 바람에 이틀이나 지나 시신을 발견하고선 뒤늦게 화장하고 장례식 치르고 남편은 아버님 옆에서 임종조차 지켜드리지 못했다면서 반 미쳐버렸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자기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며 죄책감에 울고 불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마지막 남은 어머님까지 그렇게 혼자 살다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앞선 건지 남편은 반드시 어머님을 함께 모시고 싶어하는 눈치였죠. 결국 거의 3달 동안은 남편과 매일같이 입씨름을 하고 중간에 남편이 가출도 하는 등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떠올려보자니
우리가 그 시기에 싸우다가 급기야 이혼을 할 뻔했던 적이 무려 10손가락이 넘어갈 만큼 많았던 것이 생각이 나서 머리가 갑자기 지끈거리려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세대를 싸우다가 결국 제가 두 손 두 발을 들어버렸고요. 확실하게 시어머니가 집에 오면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을 수 있도록 나한테 시비를 걸지 않도록 중간에서 역할 잘 하라는 확답을 여러 차례 받아낸 끝에 시어머니를 모셔왔어요. 저로서는 정말 큰 결심을 한 것이었고 이 결심에는 온전히 남편을 위한 저의 배려뿐이었었기에 혹여나 시어머니가 집안에서 저하고 감정싸움을 하며 문제를 일으키거나 절 힘들게 할 시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올 작정도 했죠. 그런데 다행인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혼자가 되고서 철이 들어버리신 건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저하고 참 잘 지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봤자 대화를 잘 나누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일이 없었던 것 뿐이지만 뭐가 되었든 저로서는 감사한 일이었죠. 제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아이들을 정성스레 봐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어린이집을 보낸다거나 숙제를 시킬 때 친정엄마를 부르지 않아도 되었고요. 직접 요리를 하셔서 퇴근하고 집에 온 저희 부부한테 밥상도 내어주시니 살기 편한 점도 분명 있었습니다. 이대로 어머님이랑은 마찰만 없게 잘 지낸다면 서로 윈윈하면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도 싶었습니다. 결국 우리도 가족이니까 결국은 가족들끼리 서로를 더 챙겨주면서 함께 공존해가는 것처럼 저희 사이도 그렇게 될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요, 시어머니가 저랑 좀 같이 살면 친해졌다 생각을 하긴 했는지 친해지고 나서의 태도가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로 좀 무례하고 짓궂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몇 달 정도는 서로 눈치를 보듯 언행에 조심을 기울이는 듯 하더니 급기야 한 번은 제가 좀 힘드시지 않냐면서 어머님 먹고 싶으신 것을 주말에 차려드리겠다며 말씀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날 전 무슨 생일상을 차리는 줄 알았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듯 많은 양의 음식들을 차려달라고 하더니 본인의 여동생들부터 시작해서 도련님네, 아가씨네, 그리고 하다하다 이전 살던 동네의 이웃들까지 초대를 하셔서는 저희 집에서 숙박까지 하게 하고선 그 음식들을 저보고 다 차려내게 하셨어요. 기껏 밥 한 끼 차려드리려고 한 저의 의도와는 달리 음식값으로 돈은 돈대로 깨졌고 쉬는 주말에 제대로 쉬기는커녕 손님 맞이에 음식 준비를 하느라 정말 뼈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다하다 어머님의 고향 지인분들은 주말이 지나 서울 구경까지 하시다가 저희 집에서 숙박을 그 주 수요일까지 무상으로 하곤 지방으로 도로 내려가셨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남편까지도 화가 나서는 이렇게 손님을 상의도 없이 무작정 부르면 어떡하냐면서 언성을 높였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시어머니를 옥죄고 있던 목끈이 풀리기라도 한 듯이 어머님이 저를 향한 계매너는 끝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는 아이들한테 신경을 쓸 일이 없어지니 그러려니 하겠는데 필요 이상으로 저를 닮은 둘째 딸을 차별한 채 첫째 딸만 예뻐하셔서 애가 눈물바람으로 저를 찾아오게 하기도 하셨고 저나 남편이 없는 사이에 집에서 그냥 푹 쉬기만 하시느라고 집안일은 까딱도 하지 않은 적이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일하시는 아주머니를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또 그건 죽어도 싫다고 하시더니 차라리 그 돈을 자신에게 주면 자기가 집안일을 제대로 해보이겠다면서 의지를 다지시더라고요. 애초에 우리 집에 합가를 할 적의 조건이 저와 남편이 없는 사이에 살림을 돕고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었는데 그때의 조건은 싹 다 머릿속에서 리셋을 해버리신 듯 했습니다. 참 뻔뻔한 그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었죠. 하지만 결국 못 이기는 척 시어머니께 제가 직접 용돈까지 얹어드리면서 살림을 부탁드렸고요. 시어머니는 아니나 다를까 돈은 돈대로 받아먹으면서 결국 살림은커녕 오히려 저 보란듯이 집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는 네 새끼들이 그랬다 라면서 애들 탓을 하기 바빴어요. 이런 식으로 저 보란듯 제 속을 썩이는 시어머니와 꾸역꾸역 참아가며 살던 중 마음의 병 때문인지 저는 2년 전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급하게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아 암덩어리를 제거할 수는 있었지만 제 몸은 급격하게 약해져갔죠. 재발이 언제 될지도 모른다고 하고 그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서 그런지 제 정신력도 너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제 몸뚱이 걱정이 참 많이 되었는데요. 그 바람에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는 집에서 아이들과 온전히 휴식을 좀 취해보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정말 집에서 휴식이 도저히 취해지지가 않더군요.
바로 시어머니 때문에 말입니다. 쉬고 있는 저를 보면 내 아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라면서 들고 있던 물건이 있으면 저 들으라는 식으로 일부러 틱틱 던져버리고 문은 가슴이 철렁할 정도로 쾅 닫아버리고 제가 앞을 지나치기라도 하면 속에서 깊은 한숨을 쉬면서 저 들으라는 식으로 땅에 꺼져라 숨을 내쉬니 저는 정말 옆에서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조이고 주근함이 제 발에서 꿈틀거리기까지 하는 역겨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술 후 몇 달 동안은 제 몸이 빨리 회복되지가 않았던 덕분에 제 몸 추스리느라 시어머니의 이러한 만행들을 그냥 다 묵인하고 참았는데요. 제가 참은 게 화근이었는지 시어머니 행각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서는 급기야 저희 딸들한테까지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작은 딸에게는 뭣도 모르고 학교 끝나서 집에 들어온 죄밖에 없는데 너는 네 엄마를 닮아서 유방암이 걸릴 테니 지금부터 관리 잘해라 라면서 아예 밥을 주지도 않고 굶겨버린 바람에 한창 자라나는 애가 할머니 귀에 눌려 무서운 나머지 저한테는 아무 티도 못 내고 밤까지 쫄쫄 굶다가 큰애가 제게 일러바쳐서는 제가 그날 정말 시어머니랑 한판을 제대로 떴습니다. 감히 내 자식한테 앞으로 살 날이 천리말리 남은 아이한테 유방암이 걸린다는 개소리를 짓거린 것도 모자라 밥을 굶기냐면서 당장 나가 길거리에서 뒤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라며 남편이 옆에서 말리건 말건 네가 그러고도 이 아빠냐? 네 새끼가 그딴 소리를 들었는데도 이 와중에 네 엄마를 두둔하고 싶냐? 라면서 남편까지 떠밀어 집에서 내쫓았고요. 결국 그날 남편이 싹싹 빌면서 시어머니까지 제 앞에 와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게 만든 바람에 제가 어찌저찌 밤이 늦어 사과를 받아들이고야 말았는데요. 그때부터 한동안 또 잠잠하더니 올 초에 다시 한번 주둥이가 근질거렸는지 결국 제 딸과 저를 다시 한번 욕보이셨습니다. 매번 봐주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제 딴의 어른이라면서 한두 번 봐주고 약한 마음이 생겨버리더니 결국 제 죄 없는 둘째 딸까지도 그 피해를 떠안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올해 들어서 다시 병원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도 꾸준히 받았고 초기 제거를 했지만 재발될 확률이 높다고 해서 항호르몬 치료도 함께 병행하며 약을 꾸준히 먹어왔는데 최근 들어 기력이 너무 떨리고 또 수술한 부위의 반대쪽 가슴에서 멍울이 지는 듯한 게 너무 불안하여 재검을 받았거든요. 그리고는 결국 재발이 되었다는 결과를 확인하고는 수술 준비를 하면서 집에서 다시금 휴식기에 돌입을 했고요. 그런데 이놈의 시어머니는 제 암에 유발되었다는 소식을 남편을 통해 듣자마자 싸우지 말라고 말을 한 남편의 의도와는 다르게 집안에 암 환자가 다시 생겨난겨? 진짜 못 살겠네. 라는 한탄과 함께 저를 양껏 노려보는데 그 순간의 섭섭함을 정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력 때문에 화를 제대로 내지도 못하겠어 차라리 무시를 하자며 계속해서 무시를 했더니만 급기야 밥을 먹을 땐 제가 차려낸 밥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상 하나를 내어와서는 제 밥그릇과 수저를 그리로 옮겨놓고는 넌 따로 먹어. 양심이 없어. 암 환자가 멀쩡한 가족들이랑 밥상머리에서 겸상을 한다는 게 말이 돼? 네 암을 멀쩡한 시모한테까지 옮길 참이야? 라면서 제 병이 마치 전염병이라도 된다는 듯 역정을 쏟아내시며 선하의 경우 없는 년이라 부르짖는데 순간 지끈거리는 제 머리를 쥐어싸매며 그만하시라 말을 하자 남편이 저 대신 재빠르게 나서서 엄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식하게 굴어? 환자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라며 화를 내었는데 그 모습에 어머니는 저를 보며 봐라 암 환자냐 하나 때문에 내가 자식이랑도 의절하게 생겼다. 암 환자가 뭔 벼슬이냐 이년아? 병 옮기지 말고 그럴 거면 차라리 얼른 뒤지든가 병원에 누우러 가든가 왜 집에 있는 가족들끼리 이리 찝찝하게 만들어? 라며 남편을 대신해 화를 내는데 저도 모르게 들고 있던 그 작은 플라스틱 밥상을 쥐어들고는 밥그릇이 대굴대굴 굴러떨어지는 것도 무시한 채로 시어머니 앞에 다가가 시어머니의 낯짝에다가 쾅 하는 소리가 나게 찧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로 하면 또 저렇게 말대답을 하면서 암 환자 그놈의 암 환자 소리를 하며 년년거릴 것이 너무 뻔했기 때문에 그 입을 막겠다고 저도 모르게 손부터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절대로 아이들을 체벌로 키운 적도 없었고 누구를 욕보이며 때려본 적도 없던 제가 감히 시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그 어른의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개소리를
더 이상 더 듣고 있어줄 자신이 없다며 손을 있는 힘껏 위로 치켜 올려서는 그 얼굴짝에다가 흥소리를 내며 쥐어박으니 시어머니는 콧보를 맞으며 코피가 난다는 헛소리를 짓거리며 부엌 바닥에 주저앉으셨고요. 순간 저는 옆에서 저희 딸내미들이 잘했다며 엄마 옆에 와 할머니 좀 조용히 해 라며 소리를 질러준 덕분에 자식 둘만큼은 내가 기똥차게 키워낸 것 같다면서 놀라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던 남편에게 보란듯이 딸들을 칭찬해주며 우리 나가서 먹자. 도저히 집구석에서 저 옆에 내 얼굴 보고 밥맛이 안 난다 엄마가 라며 딸들을 데리고 밖에 나왔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어머니를 계속 집에 둘 생각이면 내가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살게. 어머니 얼굴 보고 어머니가 하신 말들 떠올라 도저히 맨정신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 유방암보다 네 엄마 때문에 정신병 걸려 더 빨리 죽겠다 내가 라며 문자를 보냈고 전 아이들에게 맛있는 고기를 사 먹인 후 곧장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날 남편은 저한테 무수히 전화를 해대다가 결국 저와 아이들이 걱정된다며 친정까지 한밤중에 찾아왔고요. 저희를 데리러 온 남편을 보며 결국 저희 엄마가 사돈 무슨 정신병 있니? 정신병자야? 사람이 왜 그렇게 못돼 처먹은 거야? 라며 남편을 거의 사지를 몰듯이 바로 쫓아내 버렸고요. 결국 남편은 자기 엄마가 잘못한 것을 100번이고 인정한다는 말과 함께 남편 또한 제가 시어머니와는 함께 살 수 없을 것이란 판단을 해버렸는지 다음날 바로 자기 엄마를 신혼의 집으로 보내버리더라고요. 동선에는 곧 죽어도 맞기 싫다며 거절을 해버린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임시로라도 맡게 되면서 시어머니는 불편한 백년 손님인 사이가 있는 집으로 얼떨결에 가서 살게 되셨고 저는 그 사이 무사히 아이들과 함께 저희 집으로 도로 돌아왔습니다. 진심으로 남편이 자기 엄마의 막말에 대해 미안해하고 사과를 했고요. 저는 그것만으로 절대 분이 풀리지 않았다면서 당신 엄마를 내 앞에 무릎 꿇리기 전에는 당신이랑도 같이 살 수가 없다며 무작정 남편까지 집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남편은 한동안 신혼의 집에 가 시어머니를 설득함과 동시에 쫓겨난 채로 그 집에서 살았고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제가 이혼을 하자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신혼의 집으로 퀵을 보냈더니 그걸 보곤 이혼 서류를 완전히 찢어버린 채 시어머니를 끌고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어머니는 졸지에 아들의 눈치를 보며 제 앞에서 뭘 그런 걸로 이혼을 하려 하냐 라며 끝까지 사과는 못한 채로 자존심을 세우다가 제가 밥상을 다시 차려 들고서는 시어머니 앞에 다가가니 또 자기를 때리려는 건 줄 알고서 급하게 머리를 숙이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기 입이 지랄맞아 며느리인 제가 고생이 많았다고 너무 미안해서 저를 볼 낯짝이 없다며 한 번만 봐달라 하는데 그 꼴을 보고 나니 화가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렇다고 용서를 하는 건 절대 아니었고요. 사과를 받았으나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완전히 쫓겨나 버렸고 저는 다시 신혼의 집으로 돌아가시란 말과 함께 저희 집에 남아있던 시어머니의 물건을 싹 다 챙겨서는 집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에게만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니 남편은 고맙다고 시어머니를 놔둔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그 후 신혼의 집에서 지내며 시누이한테도 저한테도 말을 함부로 한 것에 대해 욕을 먹으며 옆에서는 사위의 눈치까지 보느라 완전 숨을 죽인 채 살고 계시다고 하네요. 저야 뭐 저 걱정되어 연락해준 시누이의 말을 통해서 시어머니의 소식을 간간히 접하며 알게 된 것이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조금 더 고생하고 눈칫밥을 먹어야 그 나이에 뒤늦게라도 철이 드실 거란 생각을 하며 전 시누이에게 좀 미안하지만 제 몸 다 치료되고 온전히 제가 시어머니를 용서할 때까지는 절대로 제 집안에 들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할망구 정신 차릴 때까지 절대로 본체만체 하면서 투명인간 취급하며 나만 잘 살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이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은 일찍이 사고를 잃고서 혼자 병원 코디네이터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어다 아이들을 키웠고요. 지금까지 악착같이 살았던 기억을 되새기며 앞으로도 정신 똑띠 차리고서 맘 잘 먹고 살 수 있을 법도 한데 멘탈이 한번 흔들려서는 여태 그 후유증을 간직한 채 살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이었고 힘든 세상이었음에도 잘 버텨왔기에 내가 꽤나 강심장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결국 저도 여자였고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희 남편과는 동갑내기 동네 친구였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가정 환경에서 버티며 서로에게 늘 빛 같은 친구가 되어주곤 했죠.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가 유별나도록 여자를 밝히고 또 좋아하셨던 바람에 그 충격으로 엄마가 제 막내 동생을 뱃속에서 잃어보기도 하셨고, 자식들에게까지 말을 안 하려고 입을 꾹 다무는 실외증 가까운 곳에 걸려보기도 하셨고요. 그럼에도 아버지께 화 한 번을 제대로 내보지를 못한 채 그렇게 혼자 소거리만 하다가 결국은 아버지께서 큰딸이었던 저와 나이 차이도 겨우 4살밖에 나지 않던 새파란 어린 여자와 바람을 피우더니 몇 번이나 저희 남매가 있는 집에 데려온 것도 모자라 더러운 짓거리까지 대범하게 하다가 외출하고 돌아온 엄마께 딱 걸려버리고는 충격으로 두 분 사이는 완전히 쫑이 나셨고, 엄마는 도저히 저희를 맡길 수 없다면서 혼자 저희 남매들을 다 데리고서 그 집을 나오셨어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며 사신 분이셨는데 저 성인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대로 된 제 월급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지병으로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도 뭐 딱히 저희를 찾지 않은 채 그때부터 쭉 혼자 자유로이 사셨고, 지금 저희 남매들은 아버지 행방도 생사도 모르며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찾으려 하지 않고 신경도 안 쓰고 죽은 사람 마냥 무시하고 살고 있어요. 남편의 부모님께서도 저희 집안과 거의 비슷비슷 하셨네요. 바람만 안 피울 뿐 시어머니께 관심 한 번 있질 않았던 시아버지는 손찌검을 버릇처럼 해드신 바람에 저희 동네에서 사람들은 이 동네 가장 불쌍한 여자가 저희 엄마랑 시어머니라면서 두 사람을 꼭 묶어서 뒷말을 나누곤 했죠. 하나는 말도 못해, 하나는 얻어맞아. 그러다 하나같이 똑같이 일찍 돌아가셨고, 그 와중에 제가 장르라 의지할 곳이 정말 없었는데 딱 한 사람, 남편만큼은 늘 제 옆에 있어줬습니다. 둘 다 가정 형편이 이 모양이니 친구고 뭐고 누굴 사귀고 만날 처지가 전혀 못 되었는데, 오래도록 한 동네에서 자라왔던 동네 친구란 이유로, 그리고 비슷한 슬픔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저희는 다른 동네에 살게 되었으면서도 쭉 왕래를 해왔어요. 그러다 우리 두 사람은 더 늦기 전에 서로가 서로의 배필이 되길 원했고, 망난이나 다름없었던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 치를 떨며 자랐기 때문에 결혼하는 그 순간에는 딱 하나만을 맹세했어요. 절대로 서로의 아버지 같은 짓거리를,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지 말자고 말이죠. 가정에서는 늘 가정에 충실한 그런 모범적인 어른의 모습을 태어난 아이들에게 보이자고 말이죠. 그렇게 결혼하고서 10년 가까이는 정말 늘 그 약속 하나만을 되새기면서 태어난 두 자녀에게 온 정성을 쏟고 살았습니다. 이대로 살다 보면 우리 애들은 부모보다 더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서 잘 자라겠지 싶은 마음에 아이들을 보면서 미래의 희망을 키워보기도 했고, 더 나은 삶을 꿈꿔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부모가 되어 자식들에게 물려줄 돈 한 푼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착실하게 돈도 벌고 살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안심하고서 살던 제가 믿는 도끼에 제대로 발등을 찍혀버렸습니다. 바로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큰아들이 겨우 초등학생이었는데 혼자서 공장 알바하고 버스를 타고서 집 근처의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는 도중에 저희 남편을 봤는데 반가움에도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옆에 제 또래를 보이는 웬 여자가 남편과 손깍지를 끼고는 급기야 입을 맞추고 혼자 집에 간다며 뒤따라오던 버스에 오르더라고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간이 쪼달려 급하게 정류장 근처 건물 안으로 들어가 숨어버렸고, 남편은 그렇게 떠나는 여자가 탄 버스의 마지막 모습까지 지켜봐주는 다정함을 보이곤 혼자서 기분 좋은 웃음을 지으며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걸어가더군요. 그렇게 남편을 따라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먼저 집으로 들어가는 남편을 보며 가쁜 숨을 고르고는 아무렇지 않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들과 즐겁게 놀며 저를 보고 미소 짓는 남편을 죽이고 싶다는 살인 충동까지 느꼈지만 오직 아이들을 보며 참아냈고, 그렇게 남편의 불륜을 모른 척 살길 1년도 되지 않아 이 무슨 형벌인 건지 남편은 교통사고로 어이없게도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 번이나 더 남편의 불륜은 버스 정류장 쪽에서 목격했고, 심지어 이 두 사람이 어딜 갔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지는 건지까지 저는 다 눈치를 챘었어요. 설마 했는데 저희 남편 그 여자를 데리고서 저희 집 근처에 있던 조그마한 여관 안에서 그 여자랑 놀아놨더라고요. 둘 다 고생하며 돈을 벌어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제가 애들 놔두고 공장까지 가서 돈을 버는 동안 혼자 식당에서 주차요원으로 알바를 하다가 거기 식당 사모랑 눈이 맞아서는 몰래 불륜을 즐겼던 것입니다. 돈 없는 게 죄라며 불륜이 의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이 무섭고 두려운 나머지 모른 척 하고 있었더니만 그냥 그렇게 사고를 죽어버린 바람에 전 속으로 얼마나 꼬시다며 웃어 보이며 피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 나에게 다른 것도 아닌 불륜으로 엿을 먹일 줄은 정말 몰랐었기에 이 사람이 매일같이 죽기만을 바랬고 또 그 불륜녀도 매일같이 나가두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소원을 하늘이 들어주신 거라 여전히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후 저는 혼자서 정말 미친 듯이 일만 하며 살았어요. 다행히 집이 여유롭지 못해서 그런지 저희 아이들은 또래들과는 다르게 금방 철이 들어버렸고 그래서인지 스스로 일을 곧잘하며 공부도 열심히 하며 엄마 속을 평생 썩이질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약대에 들어가 버린 바람에 학비를 마련하느라고 그때부터 둘째 아이고 뭐고 오로지 하루 4시간 자는 것 말고는 늘 일만 했었고요. 몸만 쓰는 일을 하자니 나이 들어가며 너무 힘이 들어서 작정하고 성형외과 코디네이터로 들어가 저녁 식당 알바 일과 병행을 하다가 지금은 경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안정적으로 성형외과에서만 사무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늘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살림이었지만 씩씩하게 버텨준 큰아들은 약사가 되어 일을 하고 있고 작은 아이도 공기업에 취직을 해서는 지금 직장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고요. 웬만하면 병원을 찾아오는 고객들의 취향을 맞춰주고 원하는 시술을 하게 해주는 것이 만족도가 높은지라 저는 이 나이 먹고도 젊은 사람들 비위는 최대한 잘 맞춰주면서 하고 싶단 대로 들어줍니다. 그렇게 비율을 잘 맞춰주는 제 성격이 마음에 든다며 병원 원장님도 저를 오래도록 써먹고 계신 거고요. 그러다 한 5년 전부터는 제 나이와 비슷한 노년 고객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제 또래부터 시작해서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까지의 성형을 제가 다 상담하고 맞춰드려 왔어요. 애들 때문에 열심히 일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나 혼자 애들한테 더 늙어 피해를 주지 말자는 생각을 해보면서 더 열심히 돈을 모아오고 있었는데요. 저희 큰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웠는데 어찌나 눈물나게 고맙던지 이 아이한테 결혼을 꿈꾸게 만들어준 그 여자가 누구일까 싶어서 얼마나 오래도록 궁금해하고 빨리 만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형편이 좋지 못해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최악의 시댁일 텐데 사람 하나 보고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것인가 싶어서 제 딴에는 긴장도 참 많이 했어요. 며느리 될 아이한테 잘 보이고 싶고 피해 안 주고 싶은 마음에서 말입니다. 저희 아들보다 2살이 어렸던 그 아이는 좁은 집구석에 들어오는데도 불편한 기색 한번 하지를 않고서 해맑게 웃기만 했어요. 제 앞에서 어머님거리며 제 기분을 맞춰주려 노력하는 그 모습이 다 보일 정도여서 너무 예쁘기만 했죠. 내 아들이 뭐가 그리 좋냐며 같이 아들 흉도 보고 사는 얘기도 해보고 저희는 그날 이후로도 자주 집안에서 그리고 바깥에서 만나 아들이랑 셋이서 자주 대화도 나눴고 가끔 이 아이가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와서 일하는 병원 앞에서 만나 가볍게 점심을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따로 일을 하지 않고 있고 들어보니 사돈되는 가정이 많이 부유하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 저희 집에 소고기 세트를 보내주기도 하고 저 건강 챙기라고 홍삼도 보내주고 비싸 보이는 그릇도 사오곤 했는데 그럴 때면 참 고마우면서도 과연 이 아이의 부모님께서 우리 아들과 우리 집안을 보고서도 이리 좋아라 해주실까 싶어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상견례를 하게 되던 날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예비 사돈들은 겉보기에도 참 고상하고 우아하게 생겼었고 그날 상견례에 입고 온 옷만 봐도 정말 삐까뻔쩍 하더라고요. 저야 뭐 명품을 잘 모르니 그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봐도 비싸 보인다 싶은 그런 옷 있잖아요. 상견례 장소도 단 한 번 가본 적이 없던 그런 값비싼 한정식 집으로 예약을 해놓으셨고 아예 저와 처음 인사를 할 때부터 저희가 사는 거니까 마음껏 드세요. 라며 돈 걱정 말고 맘 편히 먹으라는 듯 말을 하는데 민망스럽더라고요 괜히. 사돈부인은 특히 옆에서 남편이 그래도 약사인 아들을 혼자 잘 키워내셨다며
얘기라도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붓고 있던 것과는 달리 혼자 말 많은 남편이 시키라도 한다는 듯이 자꾸만 투덜댔습니다. 아유, 또 뭘 물어. 그만하면 다 한 거지. 라며 질문하려는 남편의 말을 막아서기도 했고, 식사를 하던 순간에는 밥 한 공기 떠먹는 저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표정이 마치 쌀알을 처음 접해본 후 구석기 시대 원조민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저하고 나이도 비슷해 보이는 여자가 그렇게 쳐다보니 저도 여자고 사람인지라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기도 팍 죽어버려서는 대화도 제대로 못할 뻔한 걸 아들과 예비 며느리 그리고 사돈 어른까지 눈치를 채신 건지 가엾다며 제게 말 한마디를 더 붙여주려 하신 덕분에 제가 정신줄을 온전히 부여잡고 상견례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직후였어요. 다들 식당에서 나와 헤어지고서 택시라도 타서 집에 가려다가 차가 막히는데 곧 화장실이 급할 것 같아 도로 식당에 들어갔어요. 아까는 사돈네분이 계시니 화장실 가고 싶단 말을 제대로 할 수조차 없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가려는 도중에 제가 그만 바지에 오줌을 싸는 일이 있어도 화장실을 가지 못한 채 도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저처럼 화장실이 급했는지 차를 타고 나가는 듯 하더니 도로 들어와 딸과 함께 화장실로 들어가던 사돈 부인이 아유 진짜 그지 같은 거랑 밥 먹느라 엄마 정말 역겨워 죽는 줄 알았다. 그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딱 그 송강호 눈빛이야. 뭔가 너무 쎄하더라고. 좋은 밥 사주면 좀 여유같이 먹으면 좀 좋아? 꼭 그렇게 천민이 양반집 밥 처음 먹는 것 마냥 개거스럽게 먹어야 해? 이 결혼 꼭 해야겠니 너? 엄마 이렇게 기분 찜찜하게 만들어야 해? 라며 예비 며느리를 꾸짖은 채 화장실로 뛰쳐들어가는데 뒤에서 예비 며느리는 엄마 제발 좀! 라며 주변을 살피며 머리를 지끈거려 하고 있고 전 정말 아들에게 가는 그 짧은 거리 동안 머릿속으로 오만 생각을 다 했어요. 개걸스레 처먹은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도 못하겠다 싶은 나머지 미안해 죽고 싶었거든요. 결국 아들한테는 아무런 티를 내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가 정말 오래도록 막혔지만 화장실 가고 싶은 걸 꾹 참은 채 겨우 집까지 갔습니다. 가서 뭣도 모르고 여자친구에게 엄마가 너무 좋아라 한다고 웃고 있고 그런 우리 아들에게 자기 부모님도 너무 좋아라 하셨다면서 좋게만 말을 전해주는 예비 며느리의 배려 있는 말을 엿들으며 이 두 아이가 참 괜찮은 연인이구나 싶어서 더욱 속상한 마음에 몸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사돈 부인이 저희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상견례 때 성형외과에서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고 있단 말을 잠시 속이사마 했었는데 그걸 어찌 기억해내고는 급기야 저를 만나러 왔다며 찾아왔더라고요. 혹 아이들을 헤어지게 해달란 소리를 하러 온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에 정말 실수를 할 뻔했네요. 자기 수술을 하고 싶은데 상담 좀 해달라고 여기 코디네이터 소개로 왔으면 할인도 있는 거 아니냐면서 얼마나 싸게 해줄 수 있냐고 대놓고 가격부터 따져 묻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참 경우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애들끼리 결혼 얘기 오고 가고 있는 본인의 사돈인데 남의 직장에 말도 없이 와서 한다는 말이 소개로 가격을 좀 깎아달라고 하니 그 소리를 듣고도 내가 고객 대접을 해줘야 하나 싶어 오기가 났는데 그뿐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돈 없는 사돈이라고 싫어하던 사돈 부인인데 나라도 수술 비용을 깎아줘서 잘 보여야겠다면서 아주 그냥 VIP 고객을 대하듯이 살뜰히 상담도 해주고 가격도 있는 할인 다 갖다 붙여가지고서 최대한 저렴하게 맞춰줬어요. 매일같이 번들어지게 고급스러운 깔끔한 정장을 입고 나타나서는 제 고객 상담실 안에만 들어오면 진상이 되어선 기껏 애들 봐서 여기 병원으로 와서 수술받으려 한 건데 가격이 왜 그 모양인 거죠? 라던가 수술은 사돈 같은 사람이 받으셔야 하는 건데 참 세상 서글프죠? 수술도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니까 예쁜 사람이 더 예뻐져서 우리 사돈 속이 말이 아니겠다. 라며 급기야 제 외모로 욕보이고는 돈이 없어 성형수술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 취급을 했네요. 지는 가뜩이나 예쁜데 더 예뻐지겠다며 그런 말을 제 앞에서 저 놀린다고 대놓고 해대는 사돈의 인성이 정상 같지 않아 보여 화도 났지만 저희 아들과 며느리 될 아이들의 관계를 제가 다 망쳐놓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그 갑질을 버티고 참아냈습니다.
그러다가 졸지에 사돈 부인이 제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초인류의 상황이 벌어졌네요. 턱 보톡스에 눈밑 애교살 주입, 첫 쌍꺼풀 수술도 아닌 세 번째 재수술에 이마 보톡스, 그리고 코뿔을 축소하는 것까지 그 많은 시술과 성형을 다 하게 된 사돈 부인은 이 모든 수술을 하루 만에 다 받았었는데요. 수술하고 적어도 붓기가 다 빠지려면 3개월은 좋게 걸리는 것이고 보톡스 같은 건 효과가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하는 시술인데 자기 인내심을 견디지 못한 채 무작정 수술하고 3주 만에 저희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보통 수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담하며 저한테 화를 내거나 혹 수술한 의사와 다시 상담을 거쳐 재수술을 하든 뭘 하든 해법을 찾으려 하는데 사돈 부인은 대뜸 저희 병원에 오기 전에 제 번호로 전화가 와서는 퇴근한 후였음에도 무려 2시간을 붙들고 피부가 쎄하고 아프고 머리도 띵하고 짜증도 난다며 오만 지랄스런 말을 다 섞어가며 컴플레인을 걸었고요. 하다 지금 당장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얼굴 상태를 확인해 보라면서 집 주소를 찍어서는 지금 당장 와! 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정말 하마터면 옷 입고 사돈 집으로 뛰쳐갈 뻔했다가 옆에서 사돈 어른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라며 소리를 질러주신 덕분에 둘이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제 전화가 끊겨 다행히 사돈 집에 가는 불상사를 면했는데 결국 다음날 아침부터 사돈 부인은 병원을 찾아와선 제 앞에서 적나라히 진상을 부렸죠. 아파 죽겠는데 수술 후 호박즙도 대충 2개만 줬다고. 수술 후 관리 같은 걸 더 받을 수 있게 설명도 잘 해주고 병원에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걸 소개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난동을 피우더라고요. 이미 제가 충분히 몇 번이나 설명을 드리고 또 드렸던 것들을 지가 기억하지 못하고서는 저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었죠. 급기야 자기가 처음 쌍꺼풀 수술을 하기 직전의 얼굴이라면서 이 얼굴에서 자기가 더 예뻐졌던 건 능력 있는 코디랑 의사 덕분이었는데 당신이란 당신 병원 의사는 돌팔이들 아니냐면서 여기서 더 못생겨지면 니들이 책임질 거냐면서 병원 안에서 오만난동을 다 부린 바람에 다른 선생님들부터 손님들까지 눈살을 찌푸렸고 저는 어떻게든 이 일을 해결하겠다며 결국 애비 사돈인 그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상담실의 문까지 일부러 열어놓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도록 하고 있던 사돈 부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 채 제가 잘못한 거라면서 화를 풀려고 오래도록 무릎을 꿇었어요. 결국 그 짓거리까지 하고 나서야 사돈 부인을 쌍꺼풀 실밥이 터질 것 같다며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서 저를 용서한다며 자리에 얌전히 앉았고 그렇게 저는 겨우 사돈 한 사람을 진정시키고 난 후에야 제 상담실 문을 도로 닫고서 온전히 다시 대화다운 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 눈에 사돈이 건넨 사돈의 성형전 사진이 들어왔어요. 처음 3초간은 지그시 바라보다가 이내 머리에 총을 맞은 것 같이 그 사진에 빨려들어선 귀엽고 벼랑간 잊고 지냈던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인연, 내가 절대로 잊고 살 수 없는 그년. 내 어머니가 두 눈 뜨고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랑 같이 우리 집에 들어와 아버지랑 바람을 피워대고 그 집까지 했던 그 반란까지 내 또래의 아버지 상간녀. 그게 바로 사돈 부인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다시 침착하게 사돈의 생년월일이 적혀있는 환자 차트를 확인해 보았고 이 사람이 저랑 딱 4살 차이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네요. 왜 몰랐을까? 인연의 얼굴을 그 오랫동안 분노의 저도로 가끔씩 되새기곤 했었는데 왜 몰랐을까 싶었는데 그 사이 이렇게 성형까지 해놓고서 더 예쁘게 탈바꿈이 되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야 얼굴도 나이도 그리고 이름까지도 모든 게 다 익숙해졌어요. 우리 아빠가 집에서 두 눈 뜨고 지켜보는 저를 보면서도 무시한 채 재화야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고 자기 옆자리에 앉히고 허리를 만지작거리면서 제 앞에서 네 언니야 친하게 지내 하며 뻔뻔하게 소개를 해주었던 그 장면들까지도 다 하나하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제 머릿속으로 뭐가 떠올려진 건지도 모르고 끝까지 갑질을 하면서 겨우 몇 주 더 상태를 지켜보고 난 뒤에 다시 상담을 하겠다고 위풍당당 나가는 사돈 부인의 뒤를 쫓아 엘리베이터 앞까지 가서는 떠나는 사돈을 보고서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면서 저는 제 입술을 지그시 물어뜯었고 그날 저는 제 동생들한테 연락을 걸어
생전 평생 찾지도 못하고 있던 아버지를 찾겠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당장 그 여자의 흔적을 찾아야 한다고,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면서 없는 돈까지 갖다 모아서는 흥신소에 가서 사람 찾아달라 빌겠다며 오만 난리를 피우며 호들갑을 떨길 며칠째 막내 여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뭐 좀 찾았어? 라면서 물어보길래 아무것도 건진 게 없다며 울먹이는데, 동생이 도대체 아빠를 갑자기 왜, 그 여자를 갑자기 왜 기억해낸 거야? 우리한테 절대 좋은 기억이 아닌데, 라면서 저를 이해 못하겠다는 듯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자기들까지도 지난날의 어린 시절이 되살아나며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난다며 힘들다고요. 결국 저는 동생에게 그간 그 여자가 다시 예비 사돈으로 만나게 된 일, 그리고 그 여자가 내 일자리에서 난동을 피워 나를 무릎 꿇게 만들고 머리까지 조아리게 만들었단 얘기까지 모든 걸 적나라히 밝혔고, 어느새 분해 죽겠다며 울먹이고 있는 저만큼이나 열불이 났는지 여동생은 언니, 꼭 그렇게 당하고 있어야만 했어? 그냥 확 다 때려치우고 예비 사돈이고 보고 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딱 기다리고 있어. 나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더군요. 동생 입장에서는 제가 제 아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것 같으면서도 못하겠다며 화부터 낸 것이었고, 전 그런 동생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지난 과거는 정말 큰 아픔이었기에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상간녀 앞에서 머리까지 조아렸던 제 말에 화가 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내 집에 돌아온 동생은 제 앞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건 종이 한 장이 아닌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글쎄, 아버지랑 당시 아버지 상간녀였던 예비 사돈 부인이 저희 집안에서 제 여동생과 그 위 남동생이랑 껴안고 가족마냥 같이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집안에서 우리끼리 찍은 사진이었다면서 이걸 버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몇 없는 아버지 사진이라 차마 화가 나더라도 버릴 수만은 없었다면서 제게 도움이 될까 싶어 준다며 건네주는데, 정말 하늘이 다시 한번 바람핀 남편을 데려간 다음에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친 줄 알았습니다. 그걸 부여잡고 동생이랑 한참을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다가 곧장 저희 아들한테 니들 사돈댁 집에 갈 테니 따라오라며 집에 오란 말을 했네요. 당연히 아들은 무슨 일이냐고 이유를 먼저 알려고 했고, 저는 아들에게 그간의 모든 사실과 예비 장모될 사람의 더럽고 불결한 그 과거까지도 다 말을 해줬습니다. 울며 말하는 제 얘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아들은 알겠다면서 당장 집에 왔고, 저하고 같이 지난번 그년이 자기 상태 안 좋다면서 집으로 당장 오라며 문자를 보내줬던 그 집 주소를 찾아갔어요. 온 가족이 모여있던 그 집구석에서 저는 사돈 앞에 사진 한 장을 건네며 지난날에 당신 와이프가 내 아버지랑 저지른 더러운 짓거리에 대해 고발했고, 저희 모자를 뒤따라왔다가 사돈댁 현관 앞에서 조우한 제 여동생은 성형을 해도 내 눈엔 다 보여. 내가 이 사진을 역하더라도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문득문득 보며 피눈물을 흘린 세월이 벌써 수십 년이야. 딱 보니 이제 알겠네. 전현이 분명해. 여기 전현 과거 사진 없어? 성형 전에 사진 한 장조차 없어? 라면서 난동을 피워대는데, 아들내미는 제 옆에 서서 가만히 있고 애비 며느리는 좋게 좋게 해결을 하자면서 저하고 자기 부모님을 번갈아 달래고 있고, 그런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사돈의 말에 과거에 그 짓거리를 해놓고도 얼마든지 참여하고 반성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얼마 전에 병원에 쳐들어와서 나를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까지 조아리게 만든 당신의 와이프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참회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마음속의 악마만 더 커지기만 했더군요. 과거를 떠나 현재만 보더라도 당신네 같은 쓰레기 인성을 둔 집구석으로는 내 아들, 온 마음을 다해 소중히 키워는 내 아들을 절대로 장가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와이프를 믿건 말건 내겐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 내 동생은 당신의 와이프를 알아봤고, 비록 실종된 우리 아버지의 행방을 몰라 전현의 정체를 드러낼 순 없지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전현이 저지른 죄를 밝히고자 우리 아버지를 찾아 데려오고야 말 겁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전현의 속살을 기억하는 순간 전현은 우리 남매들 손에 처참히 응징당할 거예요. 나는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부은 뒤 집을 나섰습니다. 애비 며느리가 될 뻔한 아들의 여자친구는 저희를 쫓아와서는 오해라며 제발 이렇게 그냥 가시지 말라며 붙잡는데,
그냥 딸이라 생각하니 이제는 말도 섞고 싶지 않더라고요. 자식이 무슨 죄겠냐마는 부모가 죗값을 받지 못하며 그 자식이라도 받아야 하는 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상도리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 저주받을 년, 감히 누구 앞에서 오해라고 짓거리는 거야? 썩 꺼져 이 더러운 상간녀의 자식아. 감히 내 아들 옆에 나타날 생각은 다신 하지도 마라. 이 불계란 년아. 라며 아주 그 아이가 겁에 질리도록 괴성을 질러 마음에 난도질을 하고 떠났고, 결국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 둘은 그날 곧바로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더 정확히는 모든 사실을 안 저희 아들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로 인한 헤어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에선 그 아이가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울고 불고 매달리고 난리를 피우다 자살소동까지 벌인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이를 어른들끼리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는 그년 남편의 사과 전화가 왔었는데요. 상간녀 따위랑 사과고 뭐고 할 만큼 내가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당신 딸내미가 어미 죗값을 그대로 받고 있나 보네요. 행운을 빕니다. 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이미 상간녀가 다시 연락이 와서는 딸내미가 죽으려 한다고 내 죗값을 딸내미가 받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제발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젊은 시절 자신의 치부이자 분명 큰 죄였다면서 울다가 숨까지 멎으려고 하는데 전 할 말이 없는지라 우리 아버지 찾으면 그때 연락하자 라는 말로 겁만 준 채 전화를 끊었어요. 불쌍하게 아들의 전 여자친구는 퇴원을 했다고는 하지만 손에는 선명한 칼자국이 남겨지게 되었다고 하고, 그럼에도 저희 아들은 병원에서 얼굴 한번 비춰주고서는 더는 만나기 싫다며 연락을 차단까지 했다고 하네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제 말이 정말 저주가 된 것 마냥 그년의 딸자식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 저는 내심 어머니의 생전 복수를 대신 해주고 있는 것만 같아 정의감에 사로잡혀 마음이 솔직히 의기롭습니다. 무덤덤하고 생각보다 살만하네요. 그 딸년의 목숨이 정말 끊기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살아생전 아버지를 되찾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돈이 될 뻔한 년의 코를 제법 납작하게 눌러줘 볼 참입니다. 이미 그 집구석에선 딸내미도 망가지고 남편놈도 제 말을 더 믿어주는 것 같아서 믿음이 슬슬 깨져가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의 내 아이 엄마로 하루를 24시간이 아닌 36시간으로 쪼개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일가 넷에 따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살림만 하는 주부인지라 집안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본 적이 정말 언제인지 모르겠을 만큼 까마득히 느껴지네요. 평소 같으면 지금도 아이들을 재워놓거나 숙제 하나 던져놓은 뒤에 밀린 설거지를 하거나 애들이 어질러 놓은 집 정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텐데, 오죽하면 내가 이런 집안 얘기를 만천하에 알리겠다며 사연을 적어보고 있네요. 저는 10여 년 전 세상 물정을 알 리가 없고 모르는 것이 더 많았던 철없는 26에 남편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과 온 가족들이 다 서울로 일 때문에 이사를 왔었고, 남편은 혼자 대학만 서울로 오면서 서울 땅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같은 고향 사람인 것을 알던 저희 두 사람의 지인분께서 소개를 해주셨고, 마침 저희 나이도 비슷한데 대학도 비슷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몇 번 만나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라고나 하니 뭔가 격식을 엄청 갖춘 것 같은데 실상 그런 고급스러운 자리는 아니었고, 대학가에서 닭갈비를 구워 먹고 떡볶이를 사 먹는 뭐 그런 정도의 식사였어요. 둘 다 알고 지내는 사이로 지내다가 결혼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자신의 아버지 건강을 들먹이면서 결혼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옆에서 보채기 시작한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둘 다 모아놓은 돈이 없었고, 더군다나 저는 대기업에 들어가 일을 막 시작한 신입사원이었는지라 솔직히 연애보다 집중하고 싶은 일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자고 얘기를 꺼냈을 때만 하더라도 저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이 없는 사람일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당시는 딱 덜 떨어진 놈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은 나름 확신에 찬 듯 보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자기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시며,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평생을 사랑할 사람과 아이 낳고 잘 사는 모습을 하루빨리 보여드리고 싶다며, 아버지는 어머니와 그런 뜨겁고 진실된 사랑을 나누지 못하셔서
늘 자식들에게 미안해하고 또 자식들만큼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분이셨다면서 그걸 본인이 저와의 결혼으로 증명해 보이고 싶다 하는데 그 말을 듣고서 미친놈이라고 말을 하려니 괜히 미안하고 숙연해지더라고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것도 없이 나를 평생 사랑하고픈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순간 저 또한 느꼈습니다. 이렇게 나를 많이 좋아해주는 사람을 또 만나기 힘들 것이란 걸 말입니다. 다소 위험한 도박과도 같은 결혼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게 되는 그 순간부터 분명 난 나를 위한 시간은커녕 내 부모님을 위한 시간조차 없이 남편과 아이 그리고 시댁에 헌신을 하며 살아야 할 텐데 내가 과연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은 여자들이 한 번쯤은 할 만한 그런 고민들을 엄청나게 했었네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니 아니나 다를까 상황은 예상했던 것보다 참담했습니다. 분명히 시아버지가 아프다고 했었는데 남편의 말과 달리 시아버지는 어째 볼 때마다 회춘을 하시는 듯 젊어지셨습니다. 남편이 한 말 중에서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것만이 진실인 것 같았고요.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대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두 분의 사이가 좋지 못하니 오오만 관심과 흥미가 죄다 저희 자식들에게로만 쏟아졌어요. 두 분이서 같이 전화를 하셔도 될 것을 따로따로 집안에서 말 한마디를 서로 섞지를 않으시는 바람에 번갈아 전화가 와서는 제 안부를 묻고 남편의 안부를 물으셨고요. 안부를 묻는 것만 하셨다면 제가 참 감사했을 텐데 덤으로 아이 얘기도 꼭 물어보면서 임신에 대한 부담을 안겨주셨습니다. 처음엔 첫째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아니 첫째를 임신하고서 성별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나이 들어 죽을 때가 되었는데 그 전에 얘기는 꼭 한번 안아보고 싶구나 라면서 만약 아이만을 가지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주겠다며 아주 벼랑간 누가 들으면 재벌이라도 된다는 마냥 입을 떠벌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특히 허풍이 정말 심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애 빨리 낳으라는 소리를 하고 나면 바로 전화가 와서는 오늘은 네 시어머니가 애 낳으란 소리 안 하더냐? 라면서 약을 올리려는 것인지 물어보셨고 재차 빨리 애를 보고 싶다는 소리를 하곤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러다 제가 첫 딸을 낳고 나더니 아버님은 살짝 기분이 나쁜 듯 보였고 그 와중에 제가 자식을 낳고 나서도 눈치가 보여 살살 기고 있는데 옆에서 시어머니께서는 대놓고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우셨답니다. 아들인 줄 알고 기껏 잘해줬더니 딸을 낳았어. 라며 저를 째려보던 시어머니의 당시 말씀은 도저히 제 상식 밖의 일이었는지라 지금도 도저히 잊을 수가 없네요. 그렇게 저는 딸을 낳고서 시부모님께 제대로 출산 축하를 받지도 못했고 저희 남편은 그저 어른들이니까 이해를 해달라고만 하며 저를 달랬어요. 그 수모를 겪고도 시부모님이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에 몸을 추스림과 동시에 둘째 계획부터 세웠고 미련스러웠던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는 이내 둘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둘째가 딸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셋째도 그리고 넷째를 낳을 적에도 딸이라는 사실에 시어머니는 완전히 제게서 아이 문제 말고는 말을 걸지도 않고 연락도 해오지를 않으면서 철저히 남마냥 대하고 사셨고요. 저희 시아버지는 아무리 그래도 내 딸이라는 것이 너무하지 않냐? 라면서 늘 저를 보기만 하면 핀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둘째를 낳자마자 도저히 일과 육아를 병행할 자신이 없어서 육아휴직을 다 쓰고서 동료들한테 욕까지 먹고 진상마냥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요. 그 책임감과 미안함이 너무 컸지만 아이들 생각이 도저히 사라지질 않아 결국 일을 그만두며 온전히 경제력을 남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다행히 남편이 결혼 당시 모아놓은 돈은 없었다만 벌어오는 돈으로 넷을 키울 정도의 넉넉함을 느낄 수 있었고 시부모님께서 마냥 허풍만은 아닌지 츤데레 같은 시아버지는 아들 못 낳았다고 흉을 보시는 와중에도 다달이 육아용돈부터 아이들 선물이나 옷 등 자잘한 것들을 많이 사주시고 또 도와주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집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전히 아들을 낳아야만 며느리 취급을 받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갈굼 없이 살 수 있는 것이었죠. 셋째를 낳을 때부터 이미 몸이 좋지 못했고 넷째를 낳을 때에는 요통 때문에 복부살도 어마무시하게 늘어난 것 동시에 완전히 만성 통증을 겪다가 관절통까지 와선 제 몸이 정말 말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치질까지 걸려 극도로 예민해 죽겠는 와중에 남편까지
애 넷 낳은 아줌마가 여자로 보이지를 않는 건지 신혼 초보다 훨 사람이 차가워지고 애정 표현도 없어져 섭섭해 죽겠던 상태였고요. 오로지 기댈 곳이라고는 친정밖에 없었는데 친정은 그 와중에 30 넘어 여전히 취직을 못하고 있는 저희 남동생 때문에 분위기가 또 초상집이었고요. 아, 진짜 내가 남자 하나 때문에 왜 결혼을 해가지고서 무슨 태아출산 공장도 아니고 이 모양으로 살고 있나 싶어 제 심정도 늘 초상집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예뻐 죽겠고 내 피부칠한 생각에 무작정 육아를 외면할 수도 없었고요. 보통의 워킹맘 육아맘들이 겪던 걸 다 겪어내면서 저와의 싸움을 매일같이 해나가고 살던 저였네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 낳기를 강요하던 시어머니의 괴상한 시집살이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저를 여자로서 며느리로서 무시한 채 온전히 아들 못 낳는 것에 초점을 두고 깔보던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정말 완전히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제 몸이 부서져가고 있고 체력이 힘에 붙여 일상생활까지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중순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억지로 끌고서는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돈도 없어 기존에 살던 집을 팔고 무작정 전세를 얻어 서울에 온 시어머니는 옆에서 시아버지가 무슨 생각인지를 모르겠다며 걱정하시는 와중에도 며느리가 우리가 옆에 없으니 정신 못 차리고 주구장창 딸년만 낳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 나한테 서방노릇 못하고 사는 거 참여도 할 겸 앞으로 나 말고 며느리한테 신경 쓰면서 주구장창 아들 낳으라고 잔소리를 해요. 그래야 얼른 손주를 볼 거 아냐. 애 나이가 내일 모레 40이야 40. 라면서 앞에서 다 듣고 있는 저를 보며 화를 내는데 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은지를 시어머니 말하는 꼬라지를 볼 때마다 각성이 되는 듯 매 순간 알겠더라고요. 저렇게 성질머리가 독하고 표악한데 세상 어느 남자가 저런 여자를 좋아할까 싶어 급기야 제 눈에는 저한테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들 낳으라고 잔소리를 해왔던 시아버지마저도 왠지 애처롭고 딱하게 느껴져 갔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는 급기야 작년 내내 5자를 당장 가지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을 계기로 하루도 빼먹지를 않은 채 아들 안 낳으면 평생을 우리 집안에서 며느리 대접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고 있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해봐도 이젠 남편조차 완전히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이미 애를 넷이나 낳았는데도 딸이라니 이게 뭐야. 자녀 계획을 당신이 다 망쳐놨어. 라는 말과 함께 자식을 같이 낳아놓고서 남편조차도 딸만 주구장창 낳은 것을 제 탓으로 돌려버렸고요. 언젠가부터 지 엄마를 아주 쏙 닮아가서는 사람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아랫사람을 대하듯이 윽박만 지르고 상대방 기를 죽이지 못해 안달인 화법을 쓰는 바람에 저는 남편이랑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대화가 통하기는커녕 완전히 제 귀까지 다 빨려버려서는 겁에 질릴 정도였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 엄마를 쏙 빼닮아 가는 게 징글징글할 지경이었죠. 그러던 제게 시어머니가 결국은 뚝 닮은 지 아들과 같이 애를 넷이나 낳은 절 제대로 엿을 먹어버렸네요. 감히 제가 아이들 때문에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말이죠. 서울로 이사오고서 줄곧 저희 집을 제멋대로 들락거리면서 딸들을 본체만치 하며 제 몸 상태를 묻고 혹은 저를 그냥 빤히 관찰하듯 구경만 하며 제 몸 상태를 체크하다가 지난달에는 같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도 좀 받자. 최근에 널 보니 너 그러다가 몸 다 망가져서 애들 돌보기는커녕 그러다 큰일 날 것 같다. 라며 전에 없이 저를 막 챙겨주시더라고요. 급기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자면서 저를 데리고 무작정 외출을 하시려는데 그 사이 자기 지인 며느리의 부모로 일하는 분까지 친히 돈까지 주고서 모셔와서 저희 아이들까지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어쩌겠어요. 외출할 적에 애들이 가장 걱정인데 애들을 봐준다고 하는 사람까지 데려왔으니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수밖에요. 내 몸뚱아리를 보고서 그래도 며느리라면 걱정은 되셨나 보다 싶은 마음에 괜히 기대도 되고 나름 들뜬 채로 시어머니랑 단둘이 해보는 첫 외출이기도 했는데 기대는 개뿔. 가보니 말 그대로 제 몸뚱이로 임신이 한 번 더 가능한지를 검사해보는 것만 주구장창 받고서 돌아왔습니다. 다른 건강 이상이나 질병 체크 같은 건 하나도 하질 않았네요. 갖은 수치심을 느꼈던 첫 병원 행보를 시작으로 저는 그 다다음 날에도 시어머니를 따라 한의원 가서
강제로 침까지 맞은 채 임신에 좋다는 한약까지 받아왔고요. 또 그 다음날이었나? 시어머니가 임신에는 무슨 민물장어가 좋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저를 막 데려가서는 비싼 장어를 사 먹이기까지 했죠. 물론 그렇게 가는 길에 자기 친구를 불러선 같이 데려간 바람에 그 둘이서만 식사 내내 주구장창 대화를 나눴고 전 말 그대로 임신을 위한 장어를 볶고서 한마디도 꺼내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자꾸만 별거 아닌 일로 시어머니의 요청으로 집을 비우고 외출하기를 한 2주 정도 했을 때쯤 저희 큰딸이 제게 엄마, 자꾸 어딜 가는데 아빠는 신경도 안 써.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회사 가서 그 시간에 집에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 아빠를 왜 신경도 안 쓰냐고 묻는 딸내미 말이 이상하여 조금 더 자세히 물었더니 엄마가 자꾸 밖에 나가니까 아빠가 아줌마를 데려오는 거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한 채 초등학생 딸내미를 붙잡고 몇 번이나 같은 질문을 물었는지 몰라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줌마? 아줌마가 누구야? 라면서 그 어린 딸내미를 다그치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남편이 아줌마를 데려왔단 소리에 정신이 나가버려 묻다가 결국 딸내미로부터 모든 전말을 엿듣게 되었어요. 제가 시어머니랑 바깥 외출을 하기 시작한 그 2주 전부터 시어머니가 데려온 보모라는 아주머니가 저희 아이들을 완전히 한 방에 넣어놓은 채 아이들을 돌보기는커녕 아무도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만 했었고 잠깐 아주머니가 막내 아이 때문에 두 손이 정신없는 사이 첫째 아이가 방을 나섰다가 글쎄 아빠랑 같이 있던 웬 처음 보는 아줌마와 인사를 나눴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아이한테 아빠 친구라고 인사를 시켰고 친구랑 소개를 해놓고서는 엄마와 함께 지내는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한참 동안 나오지도 않았다 하고요. 뒤늦게 보모 아주머니 손에 이끌려 방에 들어간 저희 애는 내내 그 아줌마가 누군지 생각하다가 또 한 번 보모 아주머니가 온 신경을 동생한테 쏟고 있을 때 후다닥 밖에 나왔다가 글쎄 안방 안에서 빨개 벗은 채로 뒹굴고 있던 자기 아빠를 보았다며 그게 뭐 하던 것이었냐면서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울고 불며 엄마 나쁘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저희 아이들 볼 면목이 없더라고요. 요즘 애들도 알 거 다 아는 애들인데 감히 애 넷을 집안에 다 둔 채로 상간녀를 안방에 들여올 생각을 다 하다니 그것도 시엄마란 년이 아들내미와 한통속이 되어서는 둘이 짜고 쳐서 나를 집 밖으로 내보낼 계획까지 다 치밀하게 세웠던 것이라 생각하니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불러 데려갈 날만을 일부러 손꼽아 기다리다가 결국은 못 참겠다면서 제가 먼저 시어머니께 민물장어 사주셔야죠 하면서 연락을 했고요.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약속된 그날에 집 안으로 저 대신 바톤 터치를 하며 들어오는 부모에게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했고 제 큰딸을 향해서는 엄마 믿고 가만히 있어 알겠지? 라는 비밀스러운 말을 전해준 채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죠. 아니나 다를까 자기 친구를 데려오신 시어머니와 같이 민물장어집까지 갔다가 저는 아이학급 학부모 회장한테서 걸려온 전화라면서 급한 척 전화기를 붙잡고 식당 밖으로 나갔고 이내 급하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이나 있다가 뒤늦게 제 행방을 물으며 전화가 온 시어머니에게는 학부모 모임이 있는 걸 깜빡해서 정신없이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지금 학부모들 만나고 밥 먹고 하면 서너 시간은 좋게 걸릴 것 같아요. 라는 거짓말을 해댔고 아무렇지 않게 제 말을 믿던 시어머니의 태도에 안심을 한 채로 어느새 저희 집 앞에 도착을 했어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서 불륜을 저지른다는 남편의 행각 하나만큼은 반드시 내 손으로 처단을 시킬 거라는 사명감만으로 비밀번호를 잽싸게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내 새끼들 어딨어? 라는 비명소리와 함께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세상에 저희 큰딸 말 중에 틀린 말 하나 없더군요.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제 침대 위에서 정말로 전 알지도 못하는 웬 여자와 같이 완전히 빨개 벗은 채로 침대 위에서 뒹구고 있던 남편의 등짝과 엉덩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고 이내 제 비명소리와 함께 놀란 부모가 뛰쳐나온 바람에 그 뒤를 따라서 우르르 나온 저희 아이들이 안방 입구에서 저와 마찬가지로 지 아빠의 불륜 현장을 완전히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뭔 일인지 모르겠다는 둘째, 셋째, 넷째 멀뚱히 보고만 있는데 저희 큰아이가 돌고래 비명마냥 소리를 질러대며 울어버린 바람에 애들이 줄줄이 따라울다가
결국 제가 얘들을 내보내느라 그년이 옷까지 입고 집을 뛰쳐나가려는 걸 놓칠 뻔까지 했죠. 감히 내 새끼들이 있는 집안에서 내 서방이랑 그 짓을 해? 라면서 애들 훈육할 때 맛보기용으로 들고 나던 50cm짜리를 가지고서 겉옷도 입지 못하고 나가려던 그년의 등짝을 아주 혼쭐나게 패주었고, 이내 뒤에서 애들을 무기 삼아 숨어있던 남편의 머리끄댕이를 잡아 끌고 나와서는 마저 자로 죽어라 패대기를 쳐주었네요. 보모 아주머니의 멱살까지 잡아선 누구 짓이냐고, 누가 시킨 짓이냐며 머리채를 흔들어 잡고 지랄을 피우다 결국 시어머니가 시킨 짓이라는 자백을 받아들었고, 뒤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 그놈의 아들 때문이잖아. 아들, 네가 아들만 좀 낳았으면 고지식한 엄마가 이런 치사한 방법까지 안 썼지. 하면서 지엄마의 편을 들면서 두둔하고 있던 남편에게는 결국 진짜머리가 난다며 넌 그냥 여기서 나랑 끝내자. 네 정자가 불량이라 아들을 못 낳는데 어미나 자식이나 하나같이 지들 상태가 모자란 줄도 모르고 넌 그냥 내 인생에서 이쯤 되어 빠지는 게 낫겠다. 라며 그 자리에서 당장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당연히 시아버지도 불렀고요. 학부모 회의 간다고 해서 맘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 있다면서 당장 뛰쳐오라고 반말까지 짓거리자 잔뜩 졸은 시어머니는 정말 쏜살같이 집에 왔어요. 먼저 도착하신 아버님께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설명드리기도 수치스럽다며 당신 자식을 어쩜 이렇게 개차반으로 낳아 키웠냐고 그저 욕만 퍼부어댔고, 그러자 시아버지는 하염없이 울며 엄마 아빠 사이를 눈치 보고 있는 저희 애들부터 걱정된다고 생전 딸내미들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신 적이 없었던 분이 그제서야 정말 처음으로 자기 손녀들을 얼싸안고 달래시더라고요. 남편은 꾹 입을 다물고 있다가 지엄마가 집에 오자 엄마! 라면서 등신마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고자질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그렇다고 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그래, 이혼해.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혼해. 우리가 먼저 이혼하자고 고소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저를 욕보이는데 진짜 이 치사한 방법까지 안 쓰려고 했지만 혼자 안방으로 들어가서 제가 몰래 심어놓은 소형 카메라를 꺼내왔습니다. 그거 하나 흔들어대면서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거 카메라예요. 몰래카메라. 당신 그리고 당신 엄마 니들 나한테 한 짓거리 그리고 내 아이들한테 한 짓거리 이거 다 범죄야. 나한테는 불륜을 사기치고 내 새끼들한테는 정신적인 아동학대를 한 거야 알아? 라면서 제발 정신 차리라고 언성을 높인 채 고소는 내가 해야 하는 거야. 니들 입 밖으로 고소 얘기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라며 재차 저도 고소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그러자 그제서야 남편은 카메라에 뭐가 찍혔는지도 모른 채 그냥 제가 들고 있는 그 볼펜만을 보며 미안하단 말을 처음 꺼내더라고요. 그만큼 부모님이 아들을 원해서 자기도 동조를 한 것뿐이라고, 그러니 자기 엄마를 봐달라는 말과 함께 교모의 자기 엄마한테로 모든 탓을 뒤집어 씌우는데 너무 웃겨서 빵 터질 뻔했네요. 남편이 겨우 이 정도 배알도 없는 찌질한 놈이었구나 싶어 더 실망할 것도 없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날 결국 저는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제 짐까지 싼 채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주 도망치듯 남편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면서 떠났어요. 당연히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로 골치가 너무 아팠고 당장의 남편과 상간녀한테 그리고 시어머니한테까지도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를 해야 하는데 제 수중에는 제 돈이라 할 만한 것이 없어서 고소는커녕 변호사 사무실 근처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애를 넷이나 낳아놓고 마흔도 안 된 애가 이혼하자면서 거의 뒷목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셨고, 나날이 아이들은 저만큼이나 바뀐 환경에 괴로워하면서 막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지 아빠를 찾는데 거의 일주일 정도를 혼자서 내내 밤마다 울음으로 지새웠습니다. 이대로 내 인생은 완전히 끝이 났단 생각을 하면서 딱 목숨줄을 끊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려던 그 일주일 되던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아버지의 전화였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긴커녕 매번 시어머니와 비슷하게 아들 타령을 해왔던 아버님이 웬일로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친정집 앞이니까 나오라 하는데 나가보니 아버님께서는 무슨 사륜구동 벤츠 차 한 대를 끌고 나타나셨어요. 무작정 저희 집 주차구역이 어디냐고 묻더니 거기다가 차를 세워놓으신 채 차키를 주시던 아버님께서는 이제 애들 데리고 다니려면 큰 차 하나는 필요하지 라면서 그 차가 바로 제 차라고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 주려고 지난 일주일 동안 차를 사서는 막 출고된 차를 가지고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저 이거 받고 남편이랑 순순히 이혼 못해요. 어떻게든 그 인간,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벌받게 해야 해요. 라며 울먹이는 제게 시아버지는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아주셨어요. 그래야지. 인간 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한 년놈들은 그 죄값을 치르게 해야지. 그래서 변호사는 알아봤고 어디까지 하고 있는 거야? 라며 제가 뭘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돈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단 사실에 저희 부모님만큼 분노를 하신 시아버지께서 결국 저한테 벤츠와 더불어 거의 7억 가까이가 찍혀있는 통장 하나와 카드를 건네주셨습니다. 자기가 일생을 다 바쳐 벌어오고 모아뒀던 돈인데 그거 그냥 너 쓰라고. 소송이고 뭐고 자신이 그간 챙겨주지 못한 손녀들 맛있는 거라도 마음껏 사주며 잘 키워보려고 하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간 그렇게 자기 돈 많다고 허풍을 떨어오더니 그게 다 허풍이 아닌 진짜였더라고요. 집구석에서 마누라랑 아들내미가 하는 꼬라지를 보고는 맞춰주다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가지고 계신 재산까지 몽땅 다 자기 와이프랑 아들도 아닌 저한테 몰래 넘겨주시면서 자기 아들과 마누라한테 걸 소송자금까지 대주는데 이게 진짜 돈이냐면서 몇 번이고 통장을 보며 입을 쩍 벌렸는지 몰라요. 거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받자마자 손으로 통장을 한번 꽉 쥐어봤다가 반드시 승소하고 내 딸내미들도 잘 키워낼 거라면서 시아버지께 굳은 다짐만을 보여드렸어요. 내가 손해보고 살았던 내 젊은 시절과 앞으로 겪게 될 내 험난한 삶을 이 돈으로 보상을 받은 것이라 생각을 하기로 한 채 가식적인 사양은 하지 않고 당당히 그 돈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 그날 남편이랑 상간녀가 안방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몰래카메라에 담지 않았어요. 소형 카메라를 사놔도 그걸 어떻게 써먹는지도 모르는 주부인 제가 뭘 알고 카메라를 설치했겠냐고요. 오히려 영상 보면 충격받을까봐 그냥 볼펜 하나 가지고서 드라마에서 본 것을 따라한다고 연기를 해봤는데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제발 저리고서 자기들 입으로 더러운 짓거리를 다 불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집 나온 순간까지 죄다 심장이 계속해서 번개 맞은 듯 요동치고 괴롭고 무서웠는데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저는 당당히 변호사를 선임함과 동시에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보모와 상간녀까지 죄다 신상털이를 해내 소송을 걸어버렸고 소송을 준비하는 와중에 전 운전교수까지 받아가면서 시아버지가 주신 벤츠차를 몰겠다고 도로주행을 하고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돈이 정말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맞더라고요. 이 힘든 시기에 시아버지의 치력이 어찌나 큰 힘이 되던지 운전하며 나름 웃어보기도 하는 여유를 만끽하고 있고 이 소송전이 펼쳐지는 와중에도 저희 애들을 모조리 데리고서 친정 부모님과 키즈카페 놀러를 갈 수도 있더라고요. 소송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자기 아들한테 자신의 모든 재산이 며느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은 시아버지 덕분에 저는 시아버지의 돈으로 저희 애들 대학 자금도 이미 준비했고 앞으로 평생 잘 키워낼 수 있는 든든한 양육비를 얻어냈습니다. 현재 시아버지께서 정식적으로 재산을 미리 물려주겠다며 세금 절차까지 밟고 계시느라 아버님과의 만남으로 정신이 없네요. 내 금같은 20, 30대의 인생을 모조리 임신과 출산에 쏟아부으며 살았던 지난 시절이 너무 처참해 보여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이젠 진짜 하늘이 저에게 금싸라기줄을 내려주신 것만 같아 매일을 로또 맞은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한 복수 하나뿐이네요. 무조건 승소해서 그때 이후